금융위기 때 1,500원을 돌파했었는데 약 15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원달러 환율의 급등 현상이 야기됐습니다. 1,450원을 돌파하더니 1,500원 가는 거 아닌가. 그만큼 이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적 리스크로 어느 정도 전개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고요. 12월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왜 달러 인덱스를 치솟게 만들고 그게 왜 원달러 환율을 치솟게 만들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외환시장이 상당한 불안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450원을 돌파하더니 또 1,500원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좀 즉시 분석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외부 일정 중에 이동 중에 잠깐 카페를 들렀습니다. 주변에 대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 좀 양해를 구하고 바로 즉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450원을 돌파하고 현재 1,449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 15년 전이 정확히 금융위기 때였어요. 금융위기 때 1,500원을 돌파했었는데 지금 약 15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또 원달러 환율의 급등 현상이 야기됐습니다. 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보시면 IMF 외환위기 때, 금융위기 때, 그 이후로 가장 높은 강달러인 것이고요. 22년 11월에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고 또 얼마 전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을 때 또 그 불확실성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선택하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또 강달러 현상이 야기됐는데 그 강달러 현상, 원화 가치 절하의 그 흐름이 있었던 게 해소되지도 않은 채 다시 이 외환 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도 물론 영향이 있겠죠.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 25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니만큼 그만큼 이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적 리스크로 어느 정도 전개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고요. 그러면 한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불안감 이게 작용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것은 제 생각에도 원화를 기피하는 현상,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갖자 하는 현상, 원화 가치의 절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비상계엄 사태 있었고 탄핵 정국을 맞이하고 탄핵이 가결된 이후 다소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되던 추세였어요. 그런데 FOMC 결과가 발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또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FOMC 결과 발표에 따른 효과다. 굳이 따지면 이 탄핵 정국으로 인한 한국 원화 가치의 절하 이게 채 가시지도 않은 채 미국 달러 가치의 강세.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약세화됐고 달러 가치는 더 강세화된 것이죠. 근데 12월 이 FOMC 결과가 발표된 후 보신 것처럼 미국 10 년물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치솟았을까? 어쨌든 치솟았기 때문에 금리는 곧 그 나라 돈의 가치를 뜻하고 금리가 치솟았으니까 달러 가치 강세를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달러 가치 그 자체, 원달러 환율이 아니고 달러 자치 그 자체가 급등한 것을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 회의 결과 발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국채 금리 상승, 그것으로 인한 달러 인덱스의 상승 이게 원달러 환율의 초강세를 또 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12월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왜 10 년물 국채 금리를 치솟게 만들고 달러 인덱스를 치솟게 만들고 그게 왜 원달러 환율을 높게 치솟게 만들었는지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인하한 것은 어쩌면 3 연속 금리 인하고 금리를 인하한 것 그 자체만으로는 미국 금리를 10 년물 금리 혹은 시장 금리를 낮추는 효과일 텐데 오히려 올려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3 연속 금리는 다 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향후 통화 정책의 방향에 대한 공포감이 반영된 것이다. 말씀을 드린다면 향후 이 금리 결정의 시나리오가 종전에만 해도 이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처럼 생각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 보라색처럼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내년에 단행하고 대략 4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그리고 26 년까지
금리를 인하하겠다. 근데 이번에 발표된 점도표와 페드 의장 파월의 발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이렇게 큰 폭의 금리 인하, 쉽게 말하면 25년 3-4 차례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2 차례 금리 인하로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발표된 겁니다. 역시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12월 FOMC 회의 결과 어떤 이야기가 집중됐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명서인데요.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성명서상에서 제가 핵심이 되는 것, 이 부분을 좀 옆에 옮겨 놨거든요.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금리 추가적인 통화 정책의 결정의 어떤 시점과 타이밍이죠. 그리고 정도. 그러니까 금리 인하 폭과 금리 인하 시점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무엇에 따라서 향후 물가 발표나 고용 지표 발표, 그리고 연준의 전망에 기초해서 더 신중하게 금리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 점도표와 경제 지표 전망 SEP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25년 내년 미국의 금리는 지금 현재 4.5%니까요. 그러면 여기 이 미디언 값, 중간 값이 3.9 예요. 그러면 0.25% 포인트씩 2번 인하하겠다라는 발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3.4가 그 미디언 값이었어요. 근데 3.9로 미디언 값이 올라갔어요. 이 얘기는 0.5% 포인트만큼, 그러니까 2 차례 금리 인하를 더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25년에 4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면 분기마다 금리 인하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25년에는 2번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금리 인하 많이 하지 않겠구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롱런, 여기 롱런이라고 표시돼 있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립금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연준이 생각하는 종전의 중립금리는 2.9%였는데 3.0%로 올려잡았어요. 그러니까 금리의 인하하는 시점과 시점도 더 뒤로 연기되고 금리 인하는 폭도 더 천천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안착될 종점 금리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 중립금리가 2.9가 아니라 3.0이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FOMC 결과 발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일단 미국 경제를 봤을 때 올해 2.0, 내년 2.0이라고 전망을 했었다가 지난 9월에 3개월 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올해 2.5, 내년 2.1, 미국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견조하게 흘러간다. 견조하니까 고용이 어때요? 종전의 실업률이 4.4, 4.4였는데 이제는 4.2, 4.3으로 실업률이 종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고용 시장이 큰 무리 없이 안정적인 고용 시장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으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고용 안정을 위해서 더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연준 위원들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종전 물가 전망이 올해 내년 2.3, 2.1이었어요. 근데 2.4, 2.5로 더 높은 물가가 유지될 거라고 전망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근원 물가인데 근원 물가도 2.6, 2.2%로 전망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근원 물가도 2.8, 2.5로 더 높게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잘 생각보다 안 잡힌다. 더 천천히 잡힌다. 그러니까 금리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2 차례의 금리 인하를 25년에 단행할 것이라고 현재로서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이것에 따르면 시장은 당연히 4번 금리 정도 4번 정도 인하할 거라고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면서 시장 금리가 오히려 치솟은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자료를 본다면 종전의 이 금리 결정의 시나리오가 지금 24년 말 4%에서 2.9%를 향해 더 대대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인하해 나갈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는 시나리오로 가겠구나.' 이렇게 수정 전망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는 실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 기자회견을 제가 이동하면서 다 들었는데요.
듣고 요약해 보면 이 네다섯 개의 문장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금리 인하 더 신중히 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금리를 신중히 조정하겠다.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9월보다 더 높아졌다.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고 추가적인 진전 없이 횡보하고 있다. 그리고 중립금리가 더 가까워졌으니까 추가 조치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향후 금리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타이밍을 더 신중히 평가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무엇에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골프를 친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멀리까지 보내야 되니까 첫 드라이브 타구는 어때요? 굉장히 강하게 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멀리 보내죠. 그리고 또 가운데쯤 오면 또 그 힘 정도를 줄이죠. 그러나 정말 그 지점에 홀의 지점에 가까워지면 이제 속도도 조절하고 힘도 조절하죠. 마치 그런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가 3% 예요. 그럼 5.5 에서 약 3.5 정도 혹은 4 정도까지 5.5 에서 4.5 까지 금리 인하하는 수순은 B컷도 할 수 있고 3 연속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이제 4.5 에서 3.5 까지의 여정은 미세 조정에 해당되니까 힘도 덜 주고 더 조심스럽게 신중히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립금리에 거의 다가오면 올수록 더 신중히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금리 인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5.5%를 향해 금리를 인상할 때 0.5 에서 시작했죠. 근데 4번 연속 0.75% 포인트를 금리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4번 연속. 그러니까 초반에는 4번 연속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다가 5.5% 수준이 맞을까? 5.75가 맞을까? 5.25가 맞을까? 적정한 높은 금리, 물가를 잡기 위한 적정한 금리는 무엇일까를 찾아 나가는 여정은 또 조심스럽게 인상을 연속으로 하지도 않고 베이비 스텝으로 바꿔서 금리 인상을 한다든가. 금리 인상하는 여정이나 금리 인하하는 여정이나 어쨌든 초반에는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만 그 종점에 다다를 때는 그 속도를 조절하고 정도도 조절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을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본다면 지금 PCE 물가 상승률이 근원 물가가 반등했어요. 역시 헤드라인 물가도 반등했단 말이에요. 또 이번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정말 심상치 않게 높게 반등했습니다. 그럼 생산자 물가가 반등하면 이게 소비자 물가에 한 2-3 개월 후에 반영되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다시 물가가 치솟을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9월 금리 인하한 이후에 생산자 물가가 반등하고 소비자 물가가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 B컷을 하는 게 아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했겠죠. 정치적인 해석도 많이 합니다만 B컷을 안 하고 초반부터 천천히 금리 인하를 했다면 25 년에도 뭐 연이어서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 텐데 지금으로서 판단해 본다면 어쨌든 금리 인하라는 세 번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조건이니까 그 내려진 조건 하에서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점진적으로 신중히 천천히 금리 인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의 평가가 FOMC 회의 결과 전까지만 해도 일단 12 월에는 금리 인하를 하고 그리고 3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또 하고 그리고 10월 정도에 또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러니까 25 년에도 어쨌든 3 월, 10 월에 두 번의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시장의 기대는 있었어요. 근데 FOMC 회의 결과 후에는 6월 들어서 한 차례 금리 인하로 끝나겠다라는 해석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점도표보다 더 강하게 시장은 긴장한 거예요. 맞습니까? 점도표나 파월의 의견이나 앞으로 발표될 물가에 따라 금리 결정이 정해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25 년에 두 번의 추가 인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분명히 한 건데 시장의 반응은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혹은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혹은 '한 차례 금리 인하로 끝날 것 같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이 발언했던 그 제약적인 향후의 통화 정책 기조를 움직이는 그 방향성보다 더 제약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강달러는 저의 판단과 의견으로 드린다면 시장이 너무 긴장한 것이다. 과잉 공포감을 가진 것이다.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8월 5 일에도 미국 고용 지표 발표된 다음 월요일 날 미국 경기가
엄청난 침체가 올 것 같아. 미국 고용이 붕괴될 것 같아. 이렇게 과잉 공포감으로 주식시장에서 이탈하고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채택하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시 일종의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과잉 공포감으로 달러 선호 현상이 더 집중됐고 국채 금리가 더 치솟았고 달러 인덱스가 치솟았고 그게 원달러 환율을 강하게 요동치게 만든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강달러가 뉴노멀이 아니라고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강달러의 뉴노멀 현상은 나타날 것이다. 다만 1,400원대의 뉴노멀이 지속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렸었죠. 중립적으로 의견을 드린다면 25년 대략 1,300원 정도, 1,250원에서 1,350원 정도의 원달러 환율의 균형점을 찾아서 점진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1,300원 상하회하는 수준의 환율조차도 여전히 강달러에 비유될 만하기 때문에 강달러의 뉴노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1,450원 정도가 뉴노멀이다라고 평가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